어떤 죄로 조사받는지, 조사자가 제시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자신의 진술 내용, 나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은 누구인지, 그 사람의 진술 내용은 무엇인지, 내가 제출한 증거는 무엇인지 등을 적어 놓으셔야 이후에 사안을 정리하고 준비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이런 거 아니에요? 피해자나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이렇다 하던데 아닌가요? 등의 말을 잘 듣고 적어두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최초의 고소인이 한 말이 무엇인지, 나중에 말이 바뀌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바뀌는지 등을 파악해서 진술 번복이다,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안녕하십니까, 웅면입니다. 최근에 연락 주셔서 상담 중인 분들 중에 조사를 앞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조사받는 날 준비사항 내지는 유의할 점에 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첫째, 최대한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죄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생각하십시오. 다만 억울한 부분이 있으신데도 무조건 쿨하게 인정하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증거가 없으면 사실도 없다는 점 명심하십시오. 나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도 증거가 필요하듯 상대방에 대해 내가 책임질 부분도 상대방이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사실에 한정됩니다. 아무튼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이 말을 할까 저 말을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진술하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째, 수사기관에서 호감을 가질 수 있게끔 몸을 단정히 하십시오. 경찰이든 검찰이든 이들도 사람입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피해자와 가해자 중 누구 말을 더 믿을지가 핵심입니다. 먼저 조사를 마친 고소인은 몸가짐, 옷맵시, 헤어스타일 모두 깔끔했는데 피고소인 내지 피의자가 외형적인 면에서 너무 편하거나 정리되지 않은 모습으로 출석할 경우 비호감이라는 첫인상을 주게 될 것이고, 이는 조사관의 의식과 무의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결국 피의자의 입장에서 그닥 유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말입니다. 일단 조사관 입장에서는 피고소인이 무리하다거나 이것 봐라 별거 아니라 이거지, 어디 동네 마실 가는 복장으로 이런 자신들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검사님은 미모의 중년 여성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저렇게 우아하게 생긴 분이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다는 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조사받으러 가는 것도 억울한데 내 얼굴이 다소 억울하게 생겼다고 성형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깔끔한 외양으로 신중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게 해야 합니다. 결국 여러분의 말을 믿게 해야 하는 겁니다. 셋째, 조사 시간과 장소를 미리 파악하셔야 합니다. 피의자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셨을 경우에는 가셔야 합니다. 안 가면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가더라도 준비가 덜 되었을 경우에는 연기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조사 당일에는 정해진 시간보다 먼저 도착해서 조사 장소까지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약속 장소에 늦게 도착하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의뢰 입장에 있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넷째,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챙기십시오. 자신의 주장을 정리한 진술서나 사건 경위서를 가져가십시오. 목격자의 진술서나 사실확인서가 준비되셨다면 이것도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여러 장을 준비하셔서 서류 원본을 제출하시고 복사본을 본인이 갖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섯째, 메모지나 녹음기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기 변호 노트라는 것이 있는데 서울지방변호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양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 집에 있는 아무 노트 가져가셔도 되는데 그냥 편하게 조사받으면서 드러나는 쟁점을 메모지에 정리하셔야 합니다. 어떤 죄로 조사받는지, 조사자가 제시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자신의 진술 내용, 나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은 누구인지, 그 사람의 진술 내용은 무엇인지, 내가 제출한 증거는 무엇인지 등을 적어 놓으셔야 이후에 사안을 정리하고 준비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이런 거 아니에요? 피해자나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이렇다 하던데 아닌가요? 등의 말을 잘 듣고 적어두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최초의 고소인이 한 말이 무엇인지, 나중에 말이 바뀌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바뀌는지 등을 파악해서 진술 번복이다,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메모가 필수적입니다. 여섯째, 일관된 진술을 하셔야 합니다. 미리 사실관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하셔야 합니다. 일관성 없이 그때그때 말이 바뀌면 조사관을 설득할 수도 없고 종국에는 피의자의 모든 진술이 신빙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참말도 왔다 갔다 하면 거짓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술이나 다른 요인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을 때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셔서 일단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객관적인 진술을 하십시오. 진술 내용은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일반인의 상식에서 봤을 때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진술서나 의견서를 준비해 가실 경우에도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추어야 하며 논리치기나 경험치기에 반하는 증거를 들이대거나 근거 없는 사실로
억지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운명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한번 엄습한 이상 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 그 불안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있으면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소환 통보를 받으시면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는 게 당연합니다. 이후에 진행 경과나 결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알게 되고 결과가 예측되면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비싼 돈 들여서 변호사 선임하면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십시오. 현실에 반드시 그렇지는 못하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은 최근에 웅변에게 연락 주셔서 상담 진행 중인 분들의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들어드리고자 간단하게 조사받는 날의 풍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구독자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곤란 겪고 계신 분들 있으시면 혼자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웅변에게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불안감이 조금이라도 적어질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